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동이 구속 심사가 4시간 30분 만에 끝났어요. 지금 난동이 뭐하고 있냐면요. 구치소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제 법원이 제가 보면 12시 안에는 제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는 난동이 구속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뭐 이거 오늘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2시부터 했는데 6시 반에 끝났어요. 2시부터 해갖고 6시 반에 끝난 다음 6시 41분 정도 끝나고 나서 난동이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 권성동의 어떤 오늘 구속이냐 아니냐 이 갈림길이 아니라 저는 윤핵관의 국정농단, 즉 윤핵관의 종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윤핵관이 어떤 인간들이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잘 되게 국정 초기, 중기,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어떤 현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정부에서 일어났냐면 처음에 그 권선동이라는 그러니까 윤핵관 4인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청이 권선동이에요. 윤석열이랑 동갑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팔은 장제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철규, 윤한홍 요 4명을 윤핵관 4인방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윤핵관 4인방. 근데 이 윤핵관 4인방 중에서 왜 권선동이가 가장 많은 어떤 권선동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렀냐면 권선동이랑 윤석열이랑 검사 출신에다가 권선동이가 법사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권선동이랑 윤석열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대선판에 뛰어드는 기획을 한 사람이 권선동이에요. 권선동이가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을 대선판에 끌어들이는데 가장 뒤에서 힘을 밀어준 게 권선동이었어요. 그래서 권선동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국힘당에 입당시키고 그 당시에 홍준표를 날리고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권선동의 직책이 뭐였냐면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 비서실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비서실장을 할 때는 권선동이가 진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캠프에서. 왜냐면 권선동이가 외부, 내부, 인사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막강한 뭐 국힘당의 의석의 힘과 뭐 그런 것들로.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철규는 권선동 따까리 노릇을 하고 윤한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이제 권선동이 마청 노릇을 하고 장재원이는 부경 이쪽을 맡고 뭐 이철규는 강원도 지역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조직 관리는 이철규가 잘한대요. 그래서 이철규에게 조직 관리를 맡기고 굉장히 뭐 정무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철규가 권선동이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서실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인사나 중요 결정, 돈 집행 이런 것들을 권선동이가 다 하면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초짜였던 윤석열이는 권선동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윤핵관 4인방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윤핵관의 이제 그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한남동 관저에서 이 윤핵관 4인방이 모입니다. 윤핵관 4인방이 한남동 관저에서 모였어요. 왜 모였냐? 이준석 찍어내기 성공했다고. 이준석 찍어내기 성공했다고. 그때 한남동 관저에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준석이가 당대표였거든요. 그때 이준석 축출 작업을 이제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준석이 이제 사실상 축출하고 나서 부부 동반으로 회식을 하고 연병을 했던 거예요. 윤핵관, 그러니까 사실상 권선동이가 구속된다는 것은 친윤 패족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권선동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지분이 많은 뒤에서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엇박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냐? 권선동이가 약간 찌그러지고 장제원이가 뜨는 시점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권선동이가 대선 이기고 앞쭉 쭉 나가면서 권선동이가 그냥 윤핵관의 가장 맏형 노릇을 하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장제원이가 뜨고 권선동이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 권선동이가 그때 김건희랑 부딪힙니다. 김건희랑. 권선동이는 자기가 인사만 먹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세팅을 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시켜 놓고도 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와 권선동이가 이제 권력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권선동이가 약간 밀려나면서 그때 이제 얍삽한 장제원이가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여사까지 챙기면서 쭉 나가면서 장제원이가 한때 윤핵관의 오른팔, 윤석열의 오른팔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순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윤핵관의 사실 몰락은 예견돼 있었죠. 고 장제원 씨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4인방 중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에 연루돼 갖고 아들은 구속되고 이철규는 현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타켓이 아니라 다음 구속 대상은 이철규입니다. 윤한홍이는 지금 어때요? 윤한홍이는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에 걸려 있고 건진 법사의 어떤 그 의혹에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봐도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윤핵관이라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권력자들의 핵심 관계자, 얘네들이 권선동을 시작으로 이제는 패족으로 되는 것이죠. 이제 얘네들은 패족이 되고 어설픈 윤어게인이라는 인간들만 남아갖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핵관의 종말은 예견됐던 종말이고, 권선동이는 오늘 12시 안에 저는 구속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이따가 권선동 구속 소식이 속보로 뜨더라도 그냥 저희가 여기 고정으로 권선동 구속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뭐 속보 하면서 이렇게 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방송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계속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권선동이가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대요. 그쵸? 한 점 의혹도 자기는 없다라고 크게 떠들어요. 거기에 이제 한학자가 이상합니다. 한학자가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16일날 권선동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거를 알았죠. 공개가 됐으니까. 계속 특검의 어떤 소환을 거부를 해요. 불응을 하고 3차례나 특검의 출석을 거부하던 한학자가 마치 권선동이 구속이 되냐 안 되냐를 본 다음에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17일 오전, 내일 오전 10시에 자진 출석하겠다. 그쵸? 너무 웃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한학자는 권선동이가 구속 안 되면 버티기로 가는 것 같고, 권선동이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권선동이에게 책임을 다 떠넘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한학자가 일부러 특검의 소환을 출석 통보를 3번이나 불응을 하고 마치 권선동의 구속을 지켜보는 듯 17일날 오전 10시에 특검을 출석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한학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선동이가 아직 파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권선동이가 검사 출신이고 기득권 출신인데 얘가 아직 힘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기 구속을 면하게 되면 한학자도 이제 내일 나가서 입을 맞추면 되는 거고, 권선동이가 구속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뜨면 한학자는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힘당에게 뭐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한학자의 내일 출석은 의도된, 계획된
특검 소환에 불응이었고 17일 오전 10시는 권선동 그리고 윤핵관의 종말을 지켜본 다음에 선택하는 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단신들만 몇 개 좀 할게요. 제가 이게 보면서 왜 그랬지? 여러분들도 그냥 뉴스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상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김상민 있죠, 여러분들. 김상민. 김상민이가 여러분들 그림을 줬잖아요. 그림을 줘서 특검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상민이가 이상한 진술을 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냐면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 윤석열에게 검찰 동향 수사 보고를 수시로 했다. 진짜 이거 범미꾸라지 새끼들 우리 눈에는 다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림 주고 국정원 특보로 간 거 아니냐 계속 얘기하니까 김상민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검사 시절에 윤석열에게 수시로 검찰에 동향 보고를 했다. 이거 뭐냐, 내가 검사 시절에 윤석열에게 검찰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나를 이뻐해줘서 거기 공천도 줄라 그랬고 자기를 국정원에 심었다로 가는 거죠. 아니 이해가 가세요? 부정청탁이나 뇌물 사건을, 그러니까 그림을 받아서 갔다라는 걸 피하려고. 검찰 뿌락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내가 그림을 받아서 대가성으로 공천을 받고 국정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에게 검찰 동향 수사 보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나를 이쁘게 봐서 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검사가 대통령에게 수사 보고를 했다는 거는 아직 고발도 된 것도 없고 그냥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오라 그래갖고 보고하라 그랬다 그러면 얘는 뒤에서 비선 보고를 했다 그러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이 청탁금지법 위반은 혐의를 빠지려고, 그쵸? 청탁금지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 주고 뭔가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걸 빼도 박도 못하니까 아니다, 이상한 진술을 해요. 검찰 동향 수사를 수시로 보고 있다. 원래 이렇게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셀프 폴리바겐이라고 하나요? 이 새끼는 지가 스스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로 굴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근로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노동자라고 불러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이다. 근로부 없다, 노동부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5월 1일을 메이데이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린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68년 만에 한국에서 이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국회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60년 전에 이승만 정부 때로 거슬러 가면 1957년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반공 성향 단체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창립기념일 3월 10일로 정했고요. 이후 박정희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던 겁니다. 이게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 5월 1일 이제는 여러분들 노동절이라고 말씀을 불러주십시오. 근로자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수직적인 관계예요. 근로자가 뭐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잖아. 부지런히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근로자. 이게 근로자가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그 옛날에 학교 같은 데 근로 뭐 성실 뭐 이렇게 막 써 있었잖아요. 근로자는 그냥 부지런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근데 노동이라는 건 뭐죠? 나는 노동의 대가를 공급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는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 통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일들이 통했다. 그 다음에 중국 관영 매체가 여러분들 17일 날 내일이죠.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중을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그냥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는데 왜 중국이 대한민국의 한중 관계의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이런 중국 관영 매체들의 논평이 왜 나올까 했더니 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외교가요. 여러분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때 5월에 조태열이가 중국을 갔었대. 예, 우리나라 장관이 중국을 가면 이게 관례상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로 오는 게 순서래요.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이게 외교의 관례인데 작년 5월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석열 따까리들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중국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다 깨고 지금 누구죠?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딱 가니까 중국이 이거 굉장히 한국이 중국과의 어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거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그러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왜 중국을 이렇게 내일 긴급하게 가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10월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에 있을 에이펙에 도란프가 참석할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10월의 에이펙 행사를 위해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것이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국이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여행객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지금 명동에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파들이 와갖고 상권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화답하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중 시위를 하는 게 맞냐, 이거는 업무방해 아니냐면서 강력하게 명동의 반중 집회를 제지하는 것들을 보고 중국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호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나 미국의 압박이 사실상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동북아 중심 외교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됐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망쳐놓은 동북아 중심의 실리 외교가 윤석열은 그냥 미국의 도란프, 그러니까 바이든 그 바지가랭이만 자꾸 늘어졌는데 그 무너진 중심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어떤 미국의 압박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어떤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러면 미국도 우리나라를 다시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가 되기 때문에 외교라는 게 이런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외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모든 걸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얻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뺏기는 게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국익에 손해가는 어떤 협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중국 방문은 두 개 에이펙 정상회담의 어떤 그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니까 경주에서 열리는 그거와 어떤 한중 관계 그리고 현재의 어떤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시죠. 그다음에
이거 좀 하고 이것도 이따가 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누가 네 맘대로 특검 연장을 안 하고 정부 조직법 통과시키라 그랬냐 하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당대표와의 불화설,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의 중재에 있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손잡고 다시 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5일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지금 3대 특검 법안 협의안이 사실상 파기가 되면서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지금 통과시킨다라고 하면서 금감원법은,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랬잖아요. 정부 조직법 통과시켜 줄게, 특검법 연장은 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국힘당은 반대하겠죠. 국힘당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 뭐라고 써냐면 25일 단독 처리라고 써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게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정당이 민주당이랑 국힘당밖에 없습니까? 제발 우리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언론들도 단독 처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국힘당만 안 참여 안 했다라고 써야죠. 그렇잖아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당, 기본소득당 모두가 합의를 하고 국힘당이 불참한 사이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통과됐다라고 얘기해야죠. 응?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닐 뿐이지 야당이잖아요. 제 말 맞죠? 아니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단독 처리입니까? 제발, 이게 뭐든 보니까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프레시안도 그렇고 다들 그래도 어떤 민주 진보 쪽에라는 언론들의 모든 게 뭐만 하면 야당 단독 처리래요. 저는 요런 거부터 언론 개혁을 맨날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요런 거 말 한마디가 단독 처리라고 하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국회 입법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힘당이, 여러분들 만약에 기사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25일 국힘당 불참 속에 민주당과 야당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이렇게 하면 국힘당만 불참, 그게 사실이고, 그렇죠? 나는 기사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과 야당이 국힘당 불참 속에 소수 야당들이 합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맞는 것이죠. 단독 처리하게 되면 의회 독재를 연상시키니까 자꾸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해주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123개의 국정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1호 과제가 여러분들 개헌입니다. 개헌은 진짜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지금 가장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개헌을 당연히 몰아붙여야 되는데 몰아붙인다고 하기보다도 당연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987년 헌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실상과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 아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그리고 우리 법문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 법 미꾸라지들이 이 헌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악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력구조의 개헌 말고도 여러 가지 이 87 체제 헌법이 저는 빈틈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호는 개헌인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묻는 개헌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는 뭐 4년 연임제 이게 가장
가장 핵심적이죠. 대통령제이고 4년 연임제다. 요 개헌과 대통령 선거는 그 결선 투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이 권력 구조의 개헌은 2028년도에 하더라도 요 우원식 의장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거. 이거는 여야의 어떤 이견이 없는 것들 있죠. 이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저도 개헌 투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개헌 투표는 안 해봐갖고, 저는 2020년 내년에 지방선거에 우리가 굉장히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개헌 투표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5.18 민주 우리 헌법에 수록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내년에 일단 개헌 투표 해보고, 그 다음에 2028년도에는 어떤 국힘당이 반대하거나 어떤 보수들이 반대하는 뭐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력구조 개혁의 어떤 개헌도 그때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면 그거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5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마음은 뭐 5년 2번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려는 게 지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런다. 이런 뭐하러 자꾸 이런 프레임에 빠집니까? 5년 그냥 열심히 하고 다음 뭐든지 여러분들 헌법을 개정하면 그 당사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당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4년 연임, 개헌, 권력기관 개혁 등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그 세종집무실로 어떤 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하라, 빨리 가도록 하라, 지어 옮겨야 된다. 국가 균형 발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그래서 행정 수도 완성, 균형 발전.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왜 세종시로 빠르게 집무실로 옮기려고 하냐면, 이게 적어도 내년 안에는 끝나야지 총선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을 만약에 2027년 정도에다가 옮긴다 그러면 수도권표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선거에 영향이 갑니다. 미리 2026년도에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중원 싸움인 충청도를 장악을 하고 서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 2년 후에 열리는 선거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27년에 만약에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실이 빠져나가면서 서울 상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수도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년 지방선거 이후면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딱 해놓으면 오히려 충청 지역을 우리가 교두보 삼아갖고 충청에서 수도권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경 전략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치 책사라면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절대 총선 전해에 대통령 집무실이나 행정수도로 옮기면 여의도 상권 다 어디죠? 막 여기저기 다 죽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옮겨놓고 안정화를 찾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빠져나감으로써 있는 그 부작용을 여기서 이제 메꾸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행정수도 완성을 함으로써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거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이 성준석이는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진짜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의대 어떤 탄핵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지가 AI 합성 사진을 만들어, 그냥 얘는 그냥 하버드 나온 일배예요, 일배. 보니까 이거 그냥
누가 봐도 합성 사진으로 심각한 이거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합성 사진을 파란색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든 합성 사진을 게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어떤 조이대 뭐 요겁니다. 사진. 이걸 합성을 한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사법부도 장악했다. 이런 사진을 쓴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딥페이크입니다, 이거. 그쵸? 저는 이준석이나 국힘당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국힘당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릴레이 시하고 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응? 이런 거 보면 국힘당 너무 웃기죠. 지금 조이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조이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민주진보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오늘 같은 날이 왔다.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과거에 검찰개혁할 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사법개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이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다는 그게 너무 나는 야 됐다. 저들은 그게 강성 지지층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그 소위 강성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응? 저쪽 지지자들은 허건날 윤 어게인 외칠 때 이쪽은 조이대가 잘못하면 조이대 사법부의 수장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수준이 비교가 됩니까? 응? 저는 이런 모든 세월이 우리가 2019년에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고 조이대가 당연히 직위원이라는 재판을 고의적으로 저는 지연시킨다고 생각하는 이런 재판장에 대해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이 담당 재판장 즉 윤석열을 탈옥시켰던 직위원이, 그리고 룸사롱 접대 사건이 6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맡기고 있는 이 조이대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저는 야당 대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조이대 사퇴, 저는 탄핵, 저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뭐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많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쌍수 들고.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거든 임명이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응? 공직자 몇 명에 의해 나라 망하기도 한다. 이거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 얘기하는 거죠. 어? 이거는 사법부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들 하지 말아라. 응? 이건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이 하니까 지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도 나도 국민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나는 국민들이 임명해준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사법부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긋죠. 이거는 참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잘 싸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어떤 사퇴나 탄핵 논의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 조이대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조이대 어떤 민주당의 당대표, 여당 당대표의 조이대 사퇴 탄핵 발언을 저쪽은 정청래랑 싸우면 손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네들은 무조건 이 발언 갖고 청와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걸 용산에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청래가 얘기해서 정청래랑 싸워봐야 국회에서 힘이 밀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실로 겨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떠죠?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이 되는 거고,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끌어들여갖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여갖고 조이대 사퇴에 동의하냐 안 하냐 계속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의도되게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어떻게 생각하냐 김민석 원장에게 아직도 김민석 연구원장이라 그런다. 총리에게 자꾸 물으니까 법관 자세 못 지키면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응?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판단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법관이 먼저 법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이재명과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래요. 늘 야당은 대통령을 때리고 싶은데 대통령을 때리기 전에 정청래가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 내란 정당 조용하세요. 이렇게 싸우니까 정청래랑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정청래는 제끼고 그냥 대통령만 공격하면 국힘당 잘한다 하면서 지지층들이 기가 오르는데 정청래랑 싸워봐야 국회 들어가면 100점 100회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일에 대해서 선 딱 거버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주제 국힘당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쳐요. 이건 강유정 대변인의 말을 왜곡하고 비틀은 겁니다. 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원칙적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상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 국민들이 조이대를 사퇴하라 그러고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법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마치 청와대가 동의한다. 응? 대법원장 사퇴론에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걸 갖고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하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원칙적 공감, 즉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요,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즉 임명된 조이대나 이런 애가 아니라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 있는 어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 여기에 원칙적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적 공감은 크게 보면 사법개혁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했다는데 이걸 대통령 탄핵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장동혁이가 왜 세이브 코리아 부산에 가서 세이브 코리아 손 목사의 어떤 구속이 잘못됐다 얘기하냐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우군들이 없잖아요. 응? 그러면 아까 어떤 단톡방에서 질문이 있더라고요. 날라리네님인가? 왜 국힘당은 이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냐? 국회에서 싸워봐야 해낼 수 있는 게 없죠. 응? 국회에서 싸워봐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를 나가기 위해서는 건수가 필요한 거죠. 건수가. 뭐 때문에 투쟁한다는 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조이대 사퇴의 사법부 장악을 자기네들이 막겠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부 장악, 드디어 행정부 장악, 사법부 장악하는 독재 권력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장애로 나가는 거죠. 예, 건수가 있어야지 나가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위바위보로 해도 민주당이 이겨요. 민주당 사람들 훨씬 많이 해갖고 이겨갖고 나경원 그 법사위 간사도 못하는 거 봤지요? 오늘 나경원 법사위 간사 투표했더니 10대 0 나온 거. 얘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얘네 나경원 간사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장애 투쟁의 목적은 첫째, 일단은 지지층 결집입니다.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면 장동혁이가 이제 당대표 되고 뭐 윤석열 면회 가니 안 가니 전환기를 뭐 쓰니 안 쓰니 이렇게 하면서 장동혁 입장에서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힘당은요 살아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제가 보면 정치가 굉장히 타이밍의 정치인데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극우와 단절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보면 타이밍이 있었어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당대표를 윤어게인이 아닌 제대로 된 친윤 세력을 배제하고 몇 번 있었어요. 기회가. 근데 지금 사실상 국힘당은 그 골든타임을 지나서 지금 호흡기 떼면 죽는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이 국회에서도 힘없는 정당, 지지층들은 점점 윤석열 구속뿐만 아니라 지지층들은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고 내란 특검이 점점점 국힘당을 조여오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장외투쟁만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장외투쟁을 나가야 되는데 장동혁이가 일부 어떤 정광훈 지지자들이나 극우들에게 배신자 소리가 나오니까 그 배신자 이미지가 있게 되면 장외로 나갈 때 인원이 없게 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장외투쟁을 위해서 세이브 코리아를 찾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국힘당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냐,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너네 발의는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150석이 필요해요. 150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죠. 발의도 못하는 새끼들이 한마디로 법안 발의 자체를 못하는데 뭔 대통령 탄핵이니 연병이니 아니 탄핵을 발의도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분들 늘 정치라는 건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얘네 장애투쟁 나가잖아요. 뭐 사법부 뭐 독재 권력 이재명을 탄핵하라 막 지네끼리 떠들 거 아닙니까? 얘네 뭘로 들어올 거야?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이번에 왜 나가냐면 국정조사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온다고. 그 타이밍을. 뭐든지 여러분 제가 늘 예전에 시위할 때 누구나 시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위를 중단할 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누구나 여러분들이 막 개충수님 밖에 나가서 우리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면 작은 집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정당이나 큰 집회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이 집회를 마무리할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은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명절 전에 추석 밥상에 이재명 독재 권력 그 밥상머리에 얹으려고 하는 거 보이겠죠? 그럼 국민들은 눈살 찌푸리겠죠? 그러면 이제 보이죠? 출구 전략까지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먼저 동대구에서 시작해갖고 안 봐도 뻔히 광화문으로 올라오고 여의도로 가겠죠. 한 3번 하면 매주 이제 딱 내가 날짜 계산까지 봤어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추석 전에 한 번 하면 딱 3주거든요. 그럼 추석 지나고 나면 당연히 뭐죠? 국정감사가 시작돼요. 국정감사에 임하는 척하면서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려는 그런 수로 이런 거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발의도 못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봐도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광화문 한번 왔다가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역이나 용산 앞에 가갖고 뭐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자기 지지층들 한껏 모아놓고 대여 강공투쟁한다. 이거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건 발의도 못한다. 발의도 못한다. 뭐 나경원이가 법사위 간사에서 안 된 거는 뭐 이유는 뭐 뻔히 뭐 이거 사실 말도 안 돼요. 뭐 다른 이유도 다 있겠지만 그 자기 남편이 김재호가 춘천지방법원장이잖아요. 그럼 피감기관이에요. 법사위가 법원의 어떤 감사를 하잖아요. 국정감사를.
아니면 지 와이프가 자기 남편 있는데 예전에 나경원이는 이력이 있어요. 이런 이력. 이 과거에 17대 때 정봉주 의원한테 자기 아빠가 하는 거기 그 사학재단 감사해서 빼달라고 했던 전력이 있는 자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 정봉주 의원이랑 국회에 제가 알기론 교육위에 있을 때 정봉주 의원한테 찾아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사학재단 이거 좀 감사해서 빼달라고 청탁했던 인간이에요. 어? 그런데 지 남편이 있는 여기 이거는 이해충돌도 있고 더군다나 나경원이는 저는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경원이는 지금 뭐 간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경원이가 국회에서 이 간사에 목숨 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서울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특검 수사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나경원이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잖아요. 얘는 어떻게든지 법사에 있으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루 사건이 2년이 구형됐죠. 이제 11월 20일 날 1심 선고가 나죠. 그런 두 가지 이면이 있는 거고요. 나경원이나 한동훈에게 분명히 청탁을 했잖아요. 그쵸? 나경원이가 동훈 씨 이게 나만 빼달라고 한 겁니까? 네. 어머 이렇게 됐잖아요. 응? 그때 이거는 얘는 진짜 청탁으로 조사받아야 돼요. 응? 제가 나만 빼달라고 했나요? 네. 어머머머머. 하여튼 이거 보면 나경원 수사받아야 돼요. 응? 똑바로 말하세요. 아니 지금 똑바로 말하세요. 그때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거예요. 공소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내란당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웃기죠. 대구에서 첫 장애투쟁. 대구 외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취임한 지 100일 된 대통령을 서울 도심에서 탄핵을 외치면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응? 그놈의 이거는 대구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이 국힘당 이거 진짜 혼내야 됩니다. 응? 나라 망가뜨려 놓은 그 양심도 없는 새끼들이 나라 살릴라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 이거 대구 시민들 이번에 저런 집회에 진짜 좀 혼내주세요. 가서 정말 양심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조희대 사태 압박의 빌미로 장애투쟁 이재명 탄핵을 외치는 걸로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맨날 삼권 분립하죠.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세 개로 분리할까요? 응? 왜 세 개로 분리해 놨을까요?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상호 견제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호 견제시켰잖아요. 당연히 국회는 조희대가 잘못하면 탄핵하라고 해야 되는 게 국회의 기능이고 민주주의의 기능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오만한 사법부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됐었다 그러면 이런 정치 검사, 이런 정치 판사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오히려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나 어떤 민주당의 조희대 사퇴 요구나 탄핵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잘못 나가고 조희대의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기능, 즉 삼권 분립의 역할이 충실하게 저는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권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만 분리해놓고 사법부가 망가지든 쓰레기 짓을 하든 냅두는 게 독립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조이대가 여러분들 이 얘기 합시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한덕수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한덕수가 갑자기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 지금 언론에 기사 나오고 있죠. 대선 전에 조이대가 이재명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한덕수는 조이대에게 이재명 제거를 약속받고 나온 거예요. 안 그렇으면 한덕수는 대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당내 기반도 없고 지지층도 없는 한덕수가 느닷없이 그것도 후보 바꿔치기를 하면서까지 왜 나왔을까? 응? 여러분들 웃기죠? 파기환송이 아니라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을 해서 사실상 한덕수를 무혈 입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쵸? 한덕수를 무혈 입성시키려고 그런 거야. 민주당의 누구와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아니라 후보 등록이 5월 1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5월 14일. 그래서 저것들이 여러분들 5월 20 며칠 날 그 파기환송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한덕수는 미리 알고 있었죠. 조이대랑 밥 먹으면서 심심찮게 조이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한덕수가 왜 나오지?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권선동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이 계획을 조이대와 저는 다 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문수가 나가서 이재명을 교체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데, 얘네들은 또다시 한덕수가 권력을 잡게 해갖고 윤석열 시즌2로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김문수 같은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김문수에게 자기네들은 이미 결정이, 야 우리가 이번에 다시 권력 쥘 수 있다,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으로 날릴 수 있다, 이제 지네끼리 이미 작전이 다 된 거야. 근데 경선을 했더니 김문수가 양보를 안 해.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국힘당은 권선동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권선동의 쿠데타, 조이대의 쿠데타. 그래서 권선동의 쿠데타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조이대의 쿠데타로 이재명 대통령을 날려버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덕수가 무혈 입성하는 구도로 갔던 것이죠. 지금 보면. 지금 그런 게 이제 MBC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제 말 맞지 않아요? 사법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대선을, 저는요 계속 얘기하잖아. 조이대는요 지금 대법원장을 수행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상설 특검이라도 해야 돼요, 민주당. 응?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은 어떤 투명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됐다라는 게, 과거에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이나 이런 목소리는 아예 민주당 안에서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적어도 이제 당대표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조이대 탄핵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러나 밀어붙일 수는 있죠. 조이대는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은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수장도 지난 대선에 왜 그래야만 했는지,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왜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해서 왜 대선에 개입을 했는지, 이거를 왜 우리가 잊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후속 재판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한다는 걸로 면죄부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조이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그랬던 사법부의 악마예요.
단순히 조이대를 저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뭐가 무섭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개혁에 주저하고 뒷걸음치다가 늘 그 당했던 억울한 역사를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하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만 저들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여기서 역풍 타령하다가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이대는 범죄자예요. 사법부의 수장이 민주의 꽃인 대선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겁니다. 왜 이거를 조이대 탄핵이 역풍이고 민주당에서도 뭐 자제하는 분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서 조이대는 정치 판사의 대표적인 인간이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투표의 선택권을 뺏어가려고 그랬던 놈입니다. 그쵸? 누가 봐도 조이대는 범죄자예요. 왜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범죄를 덮어줍니까? 비록 민주당이 조이대를 탄핵을 했어요.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진보 판사, 보수 판사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보수화된 헌재나 대법관 이런 제도에서 조이대의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조이대를 비록 헌재에서 탄핵시키지 못할지언정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왜 대통령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이 직급이 낮습니까?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했던 국민들이 왜 조이대 사법부 그깟 대법원장 새끼 하나 탄핵하는데 주저합니까? 대통령 위에 사법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 맞죠? 대통령은 언제든지 끌어내린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임명된 그것도 윤석열 내란 수개가 임명한 조이대 하나 탄핵하는데 왜 주저하냐고요. 역사적으로 사법부의 수장도 정치 개입을 하고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잘못된 기록을 남기면 반드시 탄핵시킨다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에 어떤 사법부의 수장이 오든 그 어떤 대법관이 오든 국민 눈치 보고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겁니다. 니네가 감히 우리를 탄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같이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대통령 부대 위에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사법부의 수장이 그렇게 늘 명석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탄핵을 안 한 겁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 안 해봤으니까. 검사도 탄핵을 시작하면 검사 탄핵 쉬운 겁니다. 사법부 수장도 탄핵을 해야만 사법부도 정신 차리고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는 겁니다. 오늘의 공격이 내일의 방패입니다. 오늘 조이대를 탄핵을 하면 내일 나머지 대법관들 윤석열 조이대와 함께 전원 합의체에서 찬성을 던졌던 그 10명들도 그 다음에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이대 하나 날린다고 바뀔 거냐? 아닙니다. 여론 무서워하고 단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던 놈들이 공격을 받으면 벌벌 떠는 겁니다. 조이대 날림은 조이대와 함께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던 나머지 9명의 찬성표를 던졌던 나머지 9명의 대법관들이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과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조이대 탄핵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선 전에 사법부의 수장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한덕수를 만나갖고 부적절한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대선 이후에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저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이 손을 놓고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조이대의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대법관 늘린다, 법관 평가제를 바꾸겠다,
여러분들 조이대를 사법부에 두고 무슨 사법 개혁을 논합니까? 제 말 맞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이대를 저 대가리에다가 저 맨 위에다가 세워놓고 대법관 늘리면 뭐하고 뭐 무슨 사법 개혁을 시작한다고 합니까? 조이대 탄핵이야말로 사법 개혁의 시작 아닙니까? 응? 권성동 기각 이재명 구속하라. 집에 가라 이 새끼야. 도라이 새끼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민주당 말만 사법개혁하면 뭐합니까? 조이대 냅두고 조이대 직위원 다 탄핵해야지. 그게 사법개혁의 시작 아닙니까? 어? 저는 조이대는 사법 쿠데타들의 주역입니다. 주역들을 놓고 무슨 제 말 동의하시죠? 안 그래요? 조이대 저거를 사법부 수장으로 놓고 사법부 개헌하고 전 조이대 탄핵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한다 그러면 저거 찍소리도 못합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니네가 감히 우리를 어디 손을 대? 조이대 탄핵한 다음에 내란 재판부 설치 전담 재판부 설치해봐요. 쪽도 못 씁니다. 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처음에 박근혜 탄핵 2016년에 촛불 들고 나갔을 때 이게 될까? 될까 했지 않았어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왜 윤석열 이번에 탄핵할 때 국민들이 그 추위에 키세스 하면서 싸운 줄 알아요? 해봤거든.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 거거든. 2016년에 박근혜 무너뜨려버렸던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반드시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해봤거든. 검사 탄핵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지난 21대에서 처음 해본 거예요. 22대는 사법부 탄핵으로 갑니다. 앞으로 판사 탄핵도 다 해야 돼요. 쓰레기 판결하는 새끼들 왜 탄핵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지들이 맨날 그지 같은 판결해도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식 밖에 나는 판결을 하면 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이 나와야죠. 안 그래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식에 어긋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부에 책임을 묻겠다. 이게 입법부가 견제하는 일이죠. 개나 소나 어떤 개 같은 판결을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화되는 겁니다. 점점점 입법부가 사법부에 끌려가는 게 뭐냐? 고소고발전 남발하고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이 자기네 죽이려고 그러면 또 사법부의 개혁에 주춤되고 그런 거예요. 응? 허구한 날 잘못해도 사법부를 존중한다. 왜? 점점점 자기네들 국회의원들 목줄이 사법부에 달려있으니까. 그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거예요. 응? 저는 반드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책임져라 라고 나오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왕 하는 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이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랑 이 3특검은 전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였기 때문에 김건희 사건도 사실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돼요. 사실 김건희 사건을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게 되면 김건희는 개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김건희로 향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왕 하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이번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국정농단과 내란을 이 3특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김건희 사건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핵심이고. 내란 사건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게 아니라 김건희 사건도 전담 재판부 국정농단이잖아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지가 대통령 행사를 했잖아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어렵게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러면 김건희 사건도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지 한두 개 사건도 아니고. 응? 그리고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란 재판부를 민주당에서 설치한다니까 느닷없이 법원 행정처나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에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 니네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니 아니니 왜 그걸 대법원이 따집니까? 위헌이냐 아니냐는 헌재가 하는 거예요. 왜 법원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왜 니네가 정치 개입을 합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는 거예요. 그쵸? 위헌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따질 일이 아니라 헌재가 따질 일이에요. 왜 아무 관계없는 놈들이 사법부 개혁하자고 하니까 왜 느닷없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위헌이라는 이 자체가 저는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제가 막 기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게 조이대의 탄핵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들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해보지 않았죠.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단 한 번도 해방 이후에 가장 강력한 개혁적인 대통령과 가장 강력한 입법부 민주당의 힘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실상 대한민국 쓰레기 청소하는 삼특검이 가동된 지가 그것도 출발과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민주당의 전성시대예요. 지금이 민주당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가장 개혁적인 당대표,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 가장 개혁적인 당원들 이 세 어떤 그 당원과 당대표와 대통령 개혁적 이 세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핵심적인 세 집단이 합쳐진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사법부 수장의 탄핵, 그 다음에 해방 이후 반민특위 이후에 나타나는 내란 특별재판부, 그 다음에 국힘당의 해산. 진짜 우리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죠?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개혁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검찰개혁도 실패해봤고 이 여러분들 힘이 얼마나 세냐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도 끽소리 못하고 물러서잖아요. 그쵸?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막강한 개혁력과 권력, 민주당의 어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국회 권력, 이제는 찔러도 예전에 수박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의 강건함, 견고함. 국회 찍소리도 아니 검찰 찍소리도 못 하잖아. 그 다음에 사법부가 두려운 거지. 나는 조이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커졌었네요.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잠깐 1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이었죠. 9월 16일. 9월 16일까지
관세 협상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25%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에게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 25%를 묻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과 역전이 됐어요. 일본은 27.5%에서 15%가 됐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25%의 관세를 내야 돼서 일본과 한 10%의 가격 어떤 그 관세 차이가 나죠. 근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왜냐면 3,500억 달러, 486조,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분들이 들어줄 수 있나? 아무리 이건 동맹이 아니라 깡패 새끼들이죠. 486조면 거의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의 3분의 2가량 되는 돈입니다. 이거를 도널드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2029년 1월 19일이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입니다. 이때까지 투자를 다 해라. 486조를. 그럼 앞으로 1년에 거의 150조씩은 나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해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로 갖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60달러라고 합니다. 4,160달러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매년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쓸 수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려는데 그것도 안 해준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말이 투자지. 여러분들 투자는 뭐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돈 싸들고 투자하러 간대요. 투자는 돈을 벌러 가는 걸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뺏기러 가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고 그렇잖아요. 돈을 벌러 가는 거지 돈을 퍼다 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얼마나 이 일본이 거지 같은 거를 해놨냐면 이가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돈도 트럼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쯤 되면 버텨라.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은 700조가 넘는 돈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2029년 1월 19일 도란프 임기 전까지 780조인가를 투자를 해요. 그 투자는 미국이 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투자입니까? 아니 내가 투자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데다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일본이 780조를 트럼프 정부에다가 맡기면 그 돈을 트럼프 정부가 투자하고 싶은 데다 투자해요. 그리고 원금 회수가 투자한 다음에 나는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9를 먹고 일본이 10을 먹어요. 그럼 거의 투자금 회수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 걸리겠죠. 사실상 투자금 회수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유럽이나 일본도 받아들였는데 너희들 하냐. 우리나라는 일본같이 기축통화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버텨낼 경제력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동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따라주는 거에 친미고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게 반미입니까?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일본이 미국에게 조아리는 것은 일본은 경제적으로 잃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정상국가, 군대를 보유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미국과의 어떤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사실 미국 다음으로 왕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죠. 저는요 이런 불합리한 미국의 요구를 반대하면 반미가 되고 과연 우리 친미가 무엇인지 좀 재조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국의 모범생이 될 것이냐. 미국의 요구 제국의 모범생 누구죠? 국힘당이죠. 누가 봐도 제국의 모범생들은 국힘당이잖아요. 저는 이런 미국의 동맹으로서 취할 수 없는 우리 어떤 그 조지아주의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동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저 국힘당과 저 그냥 친미파로 위장된 반민족 세력들, 이놈들이 사실상 이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미국의 이런 잘못된 어떤 요구를 고통을 분담하겠다, 절대 국익에 불리한 어떤 협상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외교 참사라고 지금 떠들고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해방 직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해방 직후에 이 반민족 행위자들 있죠. 친일파 새끼들이라고 하는 새끼들, 일본 놈들에게 땅을 하사받았던 대지주들이나 권력자들, 요런 친일 경찰들, 그 다음에 친일 판사 검사 새끼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한국민주당이었어요. 한민당. 기억나십니까? 해방 이후에 미 군정 시대 때 해방 직후에 친일 대지주, 친일 부역자들이 만든 정당이 한국민주당이라면서 한민당이었어요. 그때 반대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이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정당이 나왔었어요. 인민공화국당인가? 뭐 그때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정당을 이 한민당 친일파 새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게 가서 꼰지릅니다. 저 여운형이 만든 저 정당에 친일파 세력들이 있다. 여운형이 만든 저 정당에 친일파 세력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여운형과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을 배제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친미로, 과거에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이 친미로 둔갑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을 반공으로 탄압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버티면 트럼프가 깨갱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도 미국의 제조업을 손 놓은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미국인 훈련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조선소를 짓고 그래도 미국에 기술자가 없으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미국인 훈련해줄 전문가들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조지아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구금 사태에 대해서 한 발 빼는 모습인데, 저는 미 연방법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현명하게 미국만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친미라고 하면서 사실상 제국주의의 모범생이 됐던 윤석열 때문에 이런 한미 관계가 더욱더 불평등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미를 외치는 것은 미국을 적대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동맹 관계에 바로잡자라고 하는, 저는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 운동이라고 생각. 지금의 반미 운동은 국익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년 우리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관심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여러분 재밌는 우리 가십거리를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현희, 박주민, 대표적인 게 전현희, 박주민,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김민석은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나오실 건데, 아무래도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박주민이가 최근에 오세훈을 부쩍 공격을 하죠.
박주민이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박주민이가 요즘 오세훈에 대해서 모스탄 강연하려고 그랬다 이런 거 다 박주민이가 유독 오세훈 공격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뭐 박홍근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고, 강훈식은 충남도지사. 그러면 경기도지사 하마평 오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 지금 당연히 현재 있는 뭐 김동연 지사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지만, 지금 염태영, 추미애,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 있고, 저쪽에서는 김은혜 아깝게 떨어졌다 그래갖고 김은혜 나온다는 소리가 있고, 국힘당은 김은혜,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지금 인천시장은 뭐 박찬대로 굳어지는 분위기고, 인천시장 선거는 박찬대로 굳어지는 분위기고, 이제 강원도지사는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 생각하신대요. 중간평가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반드시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팍팍팍 지자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방자치제, 지방의 모든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있대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수도도 세종시로 빨리 옮겨도록 지시를 하고, 해수부도 빠르게 이전하라고 지금 부산시장 탈환을 노리는 어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인사권들이 발동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나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년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의원님이나 어떤 전현희 의원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약해요. 인지도나 그런 거에서 너무 약해요. 우리끼리나 박주민 알고 우리끼리나 전현희 알지, 제가 늘 서울 사람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 전현희나 박주민을 모르거든요. 김민석은 알아요. 사람들이 김민석은 알아요. 옛날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또는 이명박 때 이미 18년 전에 이명박과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싸웠다가 지면서 사실상 나락으로 갔었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도 이번에는 저는 무조건 김동연은 나중에 우리 민주진영에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경기도지사에서 김동연을 어떻게든지 경선에서 날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김종현 지사가 나랑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갖고 저 개총수는 나를 공격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은 민주당스럽지 못해요. 저는 민주당다운 어떤 경기도지사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이 여러분들 수도권으로 뽑혀서 박찬대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성남시장부터 해갖고 뭐 이런 쫙 수도권의 어떤 시장, 뭐 구청장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좀 내려가면 이제 충남도지사가 현재 김태흠인가요? 김태흠, 대전시장이 아마 이장우, 이쪽 싹 탈환해야 돼. 중원 싸움에서 이겨야지 민주당이 2028년 총선에도 어떤 파란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빨리 서둘러서라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뭐 TK, 뭐 대구, 경북 이쪽은 사실 포기하더라도 경남도지사는 다시 김경수가 탈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를 지금 사실 중용하고 있고요.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부산시장이 있고 제주도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강원도 쪽이 문제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원도가 물론 가뭄 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강원도도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저는 바꿀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무장공비 침투나 늘 간첩 조작에 이용되면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안보에 민감한 지역이라서 저는 우상호, 뭐 이광재 이런 분들이 강원도 지금은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상호 의원이 원주 출신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광재 의원님은 평창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으로 제가 보면 민주당의 특검 연장과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특검 수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너무 근데 여러분들 보셔도 민주당이 너무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일 특검의 수사 상황들 보면 국힘당들은 사실 동네 반장도 주면 안 되는 그런 권력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이 큽니다. 내년 경북도지사랑 대구시장 빼면 전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진짜로. 진짜 경북도지사랑 대구시장 빼고는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철원, 뭐 강릉 이런 데는 뭐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길 수 있는 쪽은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국힘당 새끼들이랑. 하여튼 그렇게 이길라 그러면 저는요 좀 좋은 후보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지도 있고 좋은 후보. 우리끼리 잠깐 유튜브 스타들이 나오면 안 되고 인지도 있고 좋은 후보들이 좀 나와갖고 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욕해도 민주당 출신들이 잡으면 낫잖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욕하고 막 그래도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잡으면 그래도 낫잖아. 김동연 지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 김동연 이기기를 바라고 겨우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돼서 경기도지사 지금 김동연이가 개기고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세발이죠. 서울시장. 제가 어떻게든지 타락하려고 하면 나는 김민석 카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세발이 이길 수 있는 카드는 김민석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은 꼭 자기 이번엔 난갑병이 있어갖고 박주민이나 전혜인이나 사실 그 인지도로 무슨 서울시장을 합니까?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라고 생각해요. 권선동 구속됐어요? 권선동 구속은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서울 시민들이 생각할 때 대권 후보, 그러니까 박주민은 대권 후보. 제가 왜 박주민이나 전현희 의원님도 좋은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서울시장에 맞지 않다라고 이번에 좀 생각하냐면 서울 시민의 관점에서 서울시장은 대권 후보야. 경기도지사도 대권 후보고. 근데 박주민이 서울시장 감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거든. 전현희도 뭐 민주당 안에서 서울시장을 잘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유일하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김민석 총리 무게감도 있고 누구나 오래된 정치인이고 정치 무게감도 있고 어떤 뭐 운동권의 역사나 어떤 스펙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서울시장 뭐 대권 후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끝나고 오늘 권선동이가 이제 구속을 됐으니까 다음은 이철규입니다. 그 다음은 윤한홍이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의 4인방이었던 장제원이는 공소권 없음이죠. 그 어떤 사건들에 연루가 많이 돼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권선동이 간 다음에 이철규, 윤한홍 그러면 윤핵관 4인방은 역사 속으로 패족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얼마든지 자리가 많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야, 오늘 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법사위 보다가 그 누구죠? 곽규택이 그랬나요? 송원석이 그랬나요? 곽규택이 그랬죠. 박지원 의원님한테 박지원 의원님 부인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진짜 이건 너무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새끼는 진짜 안 되겠더라. 응? 나는 그게 너무 비교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나경원이의 남편을 먼저 건드렸으니까 곽규택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부인을 건드렸다 이 논리로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나경원 남편은 누가 봐도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건 다 아는 공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국정감사의 피감사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박지원 의원님이 사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해도 그분이 가정 집안일만 하시는 분이면 그런 말을 꺼내면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 7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뭐 나중에야 뭐 진짜 몰랐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막 나가는 새끼들에도 이따위로 하나?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새끼는 계엄 성공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저 새끼들은 그냥 자멸의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들 박지원 의원님이 82인가 3이에요 나이가. 그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모님이. 저는 그런 새끼들은 꼭 나중에 진짜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새끼의 이중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개헌 반대한다 그러면서 투표했던 한동훈이가 왜 특검 조사를 거부하냐면요. 지금 국힘당의 분위기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까지 한동훈이가 기어 나가갖고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헌은 반대한다 그래서 그 투표장까지 갔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개헌 반대했던 인간이 특검 수사에는 비협조적이죠. 그거는 당내 배신자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가 현대자동차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도체나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관세가 오늘부터 25% 이제 미국에 그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협상을 마치지 않아서 저는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우리나라도 좀 다양한 무역의 판로를 좀 많이 오히려 이런 날들이 또 안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2019년에 도발할 때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면서 소부장제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듯이 이번에 이런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 전쟁에 우리가 좀 다양한 무역,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고 아무래도 그런 수출로 어떤 돈을 좀 많이 버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판로를 좀 개척을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좀 다양한 판로와 개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파이팅 코리아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난동이의 난동은 오늘로써 끝났다. 적어도 10년 안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드디어 권난동의 나는 오늘로써 제압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난동씨. 내가 내일 식단 좀 보고 싶은데 식당을 버렸어요.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